아이, 좋다. 아이, 좋아. 아유, 좀 민망하게 저거. 아이고. 나도 이 도포 훌훌 벗어버리고 저 바다로 좀 뛰어들고 싶은데 말이야. 양반 체면에 이럴 수도 없고. 아유, 덥다, 더워, 정말 더워.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한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사대부들의 여름낙입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중국, 일본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은 부채 자체의 재질뿐만 아니라 이 작품 세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토 그 긴 머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아마 저도 뭐 과거를 앞뒀으면 거기를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서 강하고 질긴 그런 한지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요. 그 나무들 중에 한 그루가 나도 밤남다. 뭐 그래서 위기를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이 우리 조상들이 과연 이 여름 피서를 어떻게 했었나를 한번 여러분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대부들의 여름나기, 조선시대 선비들은 피서법을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을까 하는 건데요. 먼저 홍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뭐 내키면은 우통 벗고 등목도 하고 네. 그 강물에도 첨벙첨벙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미나 천민들과는 달리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품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네. 그 피서의 수단이 훨씬 제한적이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수단을 썼겠는가? 그거를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 얼음입니다. 얼음. 네. 그러니까 그 얼음은 조선시대의 얼음은 우리가 왜 석빙고 예. 또는 뭐 서빙고, 동빙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네. 예. 그게 다 이제 얼음 창고인데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보급을 했어요. 얼음을. 그렇게 된 얼음의 사용을 통해서 피서를 하는 네.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가도 나오셨지만 이 다양한 형태의 부채, 현재까지 쓰고 있는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 예. 또 하나 이제 정말 사대부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그 심신 수양을 겸한 산행이었습니다. 산행. 산으로 가는. 예. 지금의 개념과는 많이 틀려요. 산행이었는데 이 산행 기간, 특히 이 산행 기간에는 이 선비들이 주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게 탁족, 그 다음에 풍줄거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줄거풍. 예. 처음 들어봤죠? 예. 이게 좀 쇼킹해요, 사실은. 예.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옛날 선비들이 전부 이 상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상투를 그 긴 머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땀에 그죠? 네,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갑갑하고. 그거를 모처럼 어떻게 풀어버립니다. 네. 가끔 이 옛날 고아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바람에다가 이 머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휘날리면서 말리는 거예요. 예. 말리고 또 하나는 다 벗어가지고 네. 전신살균을 하는 거죠. 전신살균을 예. 하는 건데 그 어떤 병에 대한 예방책으로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일종의 심신을 해방시키는 네. 심신 해방
이벤트였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선비들에게 있어서 여름의 필수품은 부채였을 겁니다. 지금 제 옆에도 또 여러분 옆에도 이 부채가 있는데요. 이 부채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더워서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더위만 식히는 것에 단순한 그 피서의 의미, 도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선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최가림 작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부채는 네. 말 그대로 어떤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덕선이라는 그 네.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팔덕선. 네, 팔덕선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더위를 쫓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 햇빛을 가렸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네. 팔덕선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찝어보면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장작불을 이렇게 피는 그런 것도 활용했고요.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줍은 예, 듯이 얼굴 가리는 살짝 것도 가릴 있고요. 때도. 또 더 재밌는 것은 부채를 들고 가다가 이렇게 빚쟁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사기수단으로도 이렇게 예.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채 그리고 말고 그 부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네요. 네. 부채로 연관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부채로 가끔은 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가끔 예. 이렇게 이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깔고 앉으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깔고도 앉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생활 깊숙해서 이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곡식도 덮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팔떡이 훨씬 넘는 걸 예,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이 부채 같은 경우는 평민들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더위를 피할 만한 평민들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예, 저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백성들의 피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때 그 백성들의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여름에 겨울에 나가서 탁족을 즐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평민뿐만 아니라 이제 사대부들도 이제 더우니까 탁족을 했을 것 같은데 이 탁족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 때 평민이나 사대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 했던 네. 피서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후기 때 정하규 선생이 지은 그 농가 원량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시내에 나가서 철렵을 해보세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철렵을 잘 모르시는 젊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도 그 불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철렵이 성행했거든요. 예. 그때도 조선시대 때도 이제 철렵이 성행했는데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고 네. 그러면서 보양도 하고 피서도 하는 일거양득의 그런 풍습이 이렇게 철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철렵하면 전 사실 뭐 세대별로는 저는 세대로 따지면 저는 철렵을 몰라야 될 세대예요. 요즘 젊은 친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어리기 때문에. 근데 왜 저는 철렵을 여러 번 해봤지 왜? 이상하게 기억에 나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이혁 선생님 먼저 이 여름 더위 관련한 또 피서법과 관련한 현장을 또 다녀오신다면서요. 여러분 잠시 다녀오시죠. 이곳은 원주 한지 테마파크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 최가림 작가가 원주 한지로 만든 부채 안에 그림을 그려넣는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경기를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하나 주려고요. 또 사무실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서 많이 다니니까 또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엄마 생각도 하면서 시원하게 붙이라고요. 예전엔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엔 부채 하나씩 손에 꼭 들고 다녔었는데요. 이제는 에어컨에 밀려서 부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난을 제가 그렸댔는데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선물을 한 분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사군자 중에 하나니까 뭐 그래도 부채 하면은 사군자를 그리는 게 또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옛 선조들의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난을 그렸어요.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한지 문화제를 통해서 원주 한지를 널리 알리고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원주는 한지의 본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당나무 밭이 많아서 당나무 저자를 쓴 호저면이란 지명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주는 중부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모래지능이 풍부하고 햇빛이 많아 당나무의 번습이 강한 지역입니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에 강원 감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행정관청에 종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쇄문화도 번성했었죠. 우리 선조들의 여름을 책임져 주던 부채, 선고운 부채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작은 공간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붙일 수 있고 또 햇볕 가리개도 되고 또 길에 다니면서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옛날 사대부들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곤 했다는데요.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부채 속에는 더위를 이기는 지혜와 함께 예술적인 가치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당시의 선풍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채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부채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원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그 부채에 관한 기록으로 예.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견훤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 고려 태조가 즉위하니까 견훤이 공작의 깃털로 만든 공작선이라는 게 있었대군요. 예, 공작선을 보냈다라고 적고 있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제왕한테 보낸 거니까 예. 그만큼 부채라고 하는 것이 그 귀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징물이었겠구나 그런 거를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 부채가 이 외국에 네. 이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높아가지고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몽고 여기에 이제 국교품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명나라 사신들이 상당히 갖고 싶어하고 예.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높아서 이 광해군 시절에는 이 명나라 사신한테 이 백선 224자루 그러니까 백선이니까 흰 그냥 부채 같아요. 흰백자니까. 그 다음에 유선이라 해가지고 이 기름을 먹이나 보죠. 기름 먹이는. 좀 보관을 좀 오래 하려고. 오래 하려고. 네, 그냥 이제 한지는 조금 약합니다. 자주 예. 다니다 보면 약해서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지금도 이렇게 기름을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네. 유선이라고 유선,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예, 유선을 1830자루나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단호에는 부채고 단호에는 그렇죠. 이 동지에는 책력이다. 예. 그러니까 단호하면은 이게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주변 지인들이나 한테 이렇게 부채를 선물로 주고 네. 그다음에 동지 때는 새 달력을 준다 이런 의미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조선 시대에 이 조정 차원에서 공조에서는 해마다 이 단호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왕한테다가 올리고 예. 올리고 왕은 다시 이거를 이제 신하들한테 그 일종의 선물로다가 네. 이렇게 하사를 할 만큼 선비들의 그 필수품이었다. 아까 우리 화백 그 작가님도 네. 팔뚝선이 있다 해가지고 8가지 이렇게 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런 많은 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비들이 하나씩 다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드시죠. 이렇게. 저는 들고 근데 필수품이었고 해서 그렇고 우리 그 강원도 지역에서는 네. 강릉에서 요즘도 그 단호 행사의 맞습니다. 일환으로 부채 만들기를 합니다. 예. 부채 만들기 하죠. 해봤어요? 네, 좀 현장 가서 체험도 촬영도 부채 하고. 만들기도 네. 하고 더불어서 이를 이제 선물하는 단호선이라고 하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로동선이라는 예.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하로라는 말, 그러니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하로, 네. 그다음에 동선이니까 겨울에 부채, 이런
언밸런스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철에 맞지 않는 물건 혹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물건을 비유하는 뜻인데, 한여름에 어떤 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 부채는 나름의 좀 의미가 있기도 해요. 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조선 중기 문장가 임제는 그 자기가 사랑한 그 기생, 평양 기생 월선이라는 그 월선에게 네. 부채에다가 글을 써서 어허. 이렇게 그 사랑을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추위가 지독한 겨울에 부채를 준다고 탓하지 마라. 예, 너는 이제 연소하여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한밤중 상사의 가슴에 불이 타니 네, 찌는 듯한 더위를 익힌다. 뭐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자신의 절절한 그 마음을 이제 어떤 부채에다 적어서 고백의 도구로 썼던 예.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요즘 그 흔히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뭐 홍보 문구 새겨진 네. 그런 부채들도 많이 있는데 좀 신기한 게 그런 부채로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한지로 만들어진 이 부채로 일으키는 바람이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원한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 부채에 그려진 그림도 여러분 잠깐 보십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최가림 작가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로부터 부채에는 이 한지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또 넣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저는 지금 이제 사군자를 소재로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사군자에서 더해서 이제 팔군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팔군자도 하는데 그 예 조상님들은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산수화를 그렸고 또 이렇게 부영꽃, 복숭아꽃, 나비, 벌나비 그런 걸 많이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글은 굉장히 유명한 분의 글이나 또 어떤 그 아주 본인이 이렇게 주고 싶은 그 글귀를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주는 아주 귀한 그런 선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 영화나 사극을 보면요, 선비들이 꼭 이렇게 부채를 들고 다니잖아요. 네. 괜히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던데, 뭐 이 선비와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그 부채, 저는 그 부채에 담긴 그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채는 뭐 아까 팔덕선의 이야기도 했지만 예. 그거 말고도 그 부채는 효도와 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효도랑요? 예, 예. 그 효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한자 성어 중에 그 동온하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동온하정.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 중국의 어떤 그 효자가 겨울에는 부모님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부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드리고 예, 예. 여름에는 부채를 이용해서 침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때서부터 부채는 효도라는 그러한 의미를 더 갖게 되었죠. 네. 그리고 또 부채는 어진 정치인 덕치, 덕덕자에다 다스릴 치자, 덕치란 또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왕조실록을 보면은 그 왕들이 신하들한테 부채를 하사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 예. 정조 임금도 이제 다산 정약용한테 이렇게 부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왕이 신하들한테 부채를 선물한 이유는 부채로 어진 바람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어루만져 줘라, 예. 잘 다스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정조 임금한테 부채를 받고서 감동을 해서 그것을 시로 남긴 그런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역시 부채는 있었겠죠? 예, 그 기록을 보면은 네.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채가 이제 먼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가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전래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손재주가 있어서 네. 그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부채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오히려, 같습니다. 네. 그 기록들을 잠깐 보면요. 네. 고려 시대 때 서궁이라는 그 중국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옵니다. 그 사람이 고려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적은 것이 이제 고려 도경이라는 책인데 네. 그 책에 보면은 부채는 고려 것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소동파의 글 중에는 고려의 부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도 고려의 부채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아마 그 일본에서 고구마를 전래한 가져온 사람 조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분이 일본으로 이제 사신을 갔다 와서 기록한 것이 해사일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마 조엄 이분이 그 대마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대마도에 머물렀을 때 대마도에 있는 벼슬아치들한테 이제 선물을 각각 줬는데 그걸 이제 또 꼼꼼하게 이제 적었어요. 네. 그 선물 품목을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부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부채를 선호했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본다면 비록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재료로다, 우리나라의 솜씨로다가 만든 것들이 훨씬 뛰어나서 주변 나라한테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갈 공명도 부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지금 앞에 부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살짝 하나씩 펴서 이게 지금 우리 부채가 그렇게 중국, 일본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은 부채 자체의 재질뿐만 아니라 이 작품 세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들은 모두 우리 최가림 화백의 작품들이신데요. 화면을 통해서 각자 카메라를 통해서 좀 한번 선을 좀 뵐까요? 자, 이게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라 그냥 하얀 종이만 있다 그러면 바람이 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붙이니까 이 꽃향기가 저한테는 나고 지금 유슬기 아나운서의 부채에서는 나무 향과 피톤치드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부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한 15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기. 15년 전에 네, 작품이시군요. 지금 이제 크게는 이렇게 접이식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접이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이식이 있고 예, 예. 이렇게 접지 못하는 부채인데 이건 이제 방구 부채라 그러고 네. 접이식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구 부채 중에서도 나비 네, 모양이 이쁘네요. 예쁘죠. 나비선이라 그러고 또 이제 둥근 뭐 달 모양 부채고 요거는 복숭아. 예, 그러네요. 약간 복숭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림은 제가 이제 주로 사군자를 그리고요. 지금 이런 건 야생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부채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슬기 아나운서가 유슬기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 지금 그거는 매화, 홍매, 네. 홍매고 우리 교수님은 원추리꽃. 에서 어울리네요, 원추리꽃. 위에만 이렇게 그린 거고요. 또 우리 박사님은 저의 품성하고 비슷한. 정말 시원한 죽 이렇게 해서 이 부채 그림은 사실 굉장히 다른 화선지보다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부채 살이 있고요. 그러네. 또 이 부채 자체가 좀 단단하다고 굉장히 두꺼운 재질을 써요. 그래서 그림을 작품을 먼저 그리신 종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만들어져 부채를 있는 다 만들어 네. 완성품에다가 네.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어렵겠네요. 조금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것과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훨씬 더,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부채하면 또 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지가 원주에서 유명한데요, 작가님. 네. 원주에 왜 한지가 유명한 건가요? 당나무가 이제 한지의 원료가 네. 되는 당나무가 자생을 했다고 합니다. 원주에. 그래서 고을에도 지금은 고을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고을명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당나무가 많이 자랐던 그 고을이 남아있고 또 재배를 했을 때도 역시 그 토질과 이 풍토가 다 잘 맞아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한지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장이 돼 있고요. 또 수질 또한 아주 굉장히 깨끗한 수질로 이렇게 이 가공할 때 굉장히 깨끗해서 강하고 질긴 그런 한지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는 역시 뭐 전주, 안동도 물론 좋고 훌륭하지만 저희는 저 원주께 훨씬 더 인정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동의합니다, 저희.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 한지는 700년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진흥청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예. 오늘도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얀 부채는 귀신의 것. 작가님, 무슨 이야기인가요? 조금 심한데요. 네, 좀 심한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 존경하는 사람의 글이나 글귀를 받거나 선물을 주고받았던 그런 유래가 있는데 빈 부채를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면 흰종이만 있다.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인기가 없거나 또 아니면 심하게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선비들은 빈 부채를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귀신의 것이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나 좀 재미있습니다. 네. 여름에 좀 시원해지시라고. 그럼요. 두 번째 질문은요. 팥빙수야. 팥빙수. 조선시대에도 팥빙수를 먹었다. 교수님, 팥빙수 진짜 먹었어요? 궁금한데요, 이거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팥빙수는 아니지만 빙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얼음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 빙수 시절이고요. 있었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웠지요. 예. 네, 어려웠는데 그 신라 시대에 네. 이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거기에서 석빙고 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얼음 창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대표적으로 지금도 동네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그 서빙고, 동빙고 이렇게 다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조선 시대에도 팥빙수를 먹었다. 이게 꼭 오늘날과 같은 팥빙수는 아니지만 여름철에 그 얼음을 이용한 화채 형태. 화채가 뭔 줄 알죠? 네. 화채 형태의 여러 그 간식용 음식들은 있었다. 얼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뭐 과일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서빙고 얼음. 이게 하나는 동빙고 서빙고 중 하나는 제사용으로 썼어요. 예. 그리고 하나는 풀어가지고서는 신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이 서빙고 얼음이 출하가 될 때에 이를 이제 잘게 부수어가지고 부수어서 과일 등을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나 이 일본에 방문할 때에 얼음 과자 맛을 그때 봤다 조선시대에. 그러한 해외 견문록의 내용도 전해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얼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 빙수 형태의 음식은 상당수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이 사대부들이 조선시대 그런 부채만 이렇게 탁 붙이면서 탁종만 하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름에 또 다 공부를 하러 산과 계곡에 시원한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관련된 현장을 먼저 좀 보고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이호 선생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죠? 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하늘과 맞닿은 구름 위의 땅 대길이입니다. 화전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곳은 마치 떡매를 칠 때 밑에 받치던 안반처럼 우묵하게 생겼다 해서 안반대기라고 불리는데요. 요즘은 드넓은 배추밭이며 감자밭을 렌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사진 촬영 명소로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라의 대학자 설총과 율곡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이 근처 어디에서 공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곳 노추산이 해발 1322고지요. 그 정상에서 발문웅선 쪽으로 거기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아주 바우가 이렇게 잘 생기고 좋은 샘물이 나옵니다. 약수지요. 약수천이 있는 그 옆에다가 조막을 짓고 단연간 여러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산세를 보니까 정말 선비들이 이곳에서 여름을 나기가 아주 최고의 장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비석이 어떤 비석인가요? 그 선생께서 생각하시니 내가 이 노추산 명산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성을 했으니 이 산에 대한 산과 그 신령님께 대한 고마움 막 이런 걸 이제 글로서 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구도 장원비를 그 산 밑에 한터마을이라는 그 어느 언덕에다가 세우셨습니다. 글을 쓰신 내용은 산과 산신님께 고마움과 또 노추산에서 공부하실 때 생각해 두신 좋은 글, 막 이런 걸 비석에다가 이제 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깊고 깊은 자연 속에서 공부에만 매진하던 설총과 율곡 두 분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훗날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율곡 선생이 새겨놓은 글귀를 만져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곤 했답니다. 되게 시원하네, 이쪽은. 이곳에 혹시 율곡 선생님하고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 나도 밤나무라는 밤나무에 대한 네. 전설입니다. 네. 그럼 지금도 나도 밤나무 하는 그런 밤나무가 많나요, 그 여기에? 밤나무가 이런 네. 산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네.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은 네. 있습니다. 이 노추산에 그러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너도 밤나무하고 나도 밤나무 하는 그 나무와 일반 밤나무하고의 그 차이가 혹시 있나요? 차이가 잎사귀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네.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몸체는 조금 다릅니다. 네. 노추산은 율곡 선생의 흔적뿐 아니라 수천 개의 돌탑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들과 병든 남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혼자 힘으로 3,0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던 어느 할머니의 인내와 고통의 모정탑. 공부하는 선비들의 성지이자 애달픈 모종이 아로새겨진 이곳이 바로 노추산 자락입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구도장원비는 장원급제의 부적. 이 선비들이 과거 급제를 위해서 노추산까지 찾아가서 이 비석을 만져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박사님, 맞나요?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노추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노추산에서 노자는 공자가 태어난 그 노나라를 의미하고 네. 추는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추라는 것은 공자와 맹자를 의미하면서 네. 유학을 의미하죠. 또 유학을 의미하면서 그 노추를 또 거꾸로 한 것을 이제 추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추로지향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거든요. 여기 강릉처럼 아주 그 예절이 뛰어나고 예. 학문도 뛰어나고 그런 것을 보통 이제 추로지향이라고 합니다.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추산 같은 경우는 설총이나 율곡 선생님께서 거기서 학문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성지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성지 순례하듯이 사대부들이 거기를 많이 찾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구도장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율곡 선생이 9번이나 그 장원을 했다라는 그런 자취가 남아 있는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들의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율곡 선생님의 그 자취가 남아 있는 비석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아마 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을 테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치유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과거를 앞뒀으면 거기를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거기에 갔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날의 고3 수험생들만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더 심해요. 예. 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에게 이 여름에 이 노추산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마음도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을 것도 같아요.
미국 그 하버드대에 그 가면 동상을 이렇게 만지고 오면 자기는 아니고 그 자식 때에 하버드대를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정말요? 만졌잖아요. 그 속설은 틀린 겁니다. 네. 이 노추산이 바로 우리 강원도. 사실 이게 강릉시 대길이, 그러니까 왕산면 대길이뿐만 아니라 정선군 그 구절리 쪽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산이라서요. 이 여름나기 비법의 노추산 다녀오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황 교수님. 이 산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가장 그 선비들 사이에서는 일상화됐던 이 더위 극복 이벤트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준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이 사제지간에 갔어요. 사제지간. 네.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김현수 아나가 스승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 김현수 아나운서 밑에 학당 네, 멤버들이 있을 거 수제자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슬기 아나운서라는 그분도 여기를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서 합숙을 해요. 예, 합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름 캠프군요. 피서도 그렇죠. 피서도 피서지만 상호 그 학문 연마를 통해서 이 연대성을 이 공고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니까 일종의 학당 워크숍이다. 학당 워크숍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좋은 산을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다니면서 느낀 감흥이라든지 또 생각 등을 담아서 기행문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행문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행문들이 전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강원도와 관련된 기행문 2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 조선 전기의 남효원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효원이 쓴 그 금강산 유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 김창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오대산. 그러니까 이 금강산이나 이 오대산 같은 데가 그 당시에 선비들의 중요한 산행지였다.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추산은 강릉과 정선 그 사이에 걸쳐 있는 1322m의 줄령이에요. 줄령인데 여기에서 이미 신라시대 때 설총이 입산을 해가지고 학문을 영마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노나라 출신이었던 공자, 그 다음에 추나라 출신이었던 맹자, 그게 노추 아닙니까? 이 2개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 붙여졌고 나중에 후대에 들어서 율곡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율곡도 공부했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희 선생의 호 율곡이 노추산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나요? 네, 율곡 선생님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몇 군데가 돼요. 뭐 파주의 그 고향 이야기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그다음에 평창의 판관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릉의 왕산 대길이 노추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노추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율곡을 이제 잉태하였을 때에 이제 훗날을 좀 조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원수공이 노추산에 밤나무를 이제 한 1000그루를 심게 되죠. 그래서 1000그루를 심었고 안심을 하고 있었지만 한 5살 때쯤인가요? 이제 험상궂게 생긴 스님이 하루는 이제 원수공의 집에 와서 시주를 청하는데 밤나무 1000그루를 시주하지 않으면 율곡을 데려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침 이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심었던 밤나무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시주를 하기로 하고 헤아려 보니까 뭐 이제 999그루였다. 한 그루가 썩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그루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서 있던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무들 중에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다. 뭐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노추산의 어떤 지세나 이런 산세를 봐서 이제 율곡 선생님이 그곳에서 이제 정말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율곡, 밤나무골은 네. 결국 노추산이다. 몇 군데가 있지만 저희는 노추산이라고 예. 말할 수도 있다. 저도 볼 수 가장 있겠습니다. 신빙성 높은 게 바로 노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 과거의 뜻이 있는 선비들은 이렇게 우리가 여름, 오늘날 따지면 하계, 학문, 캠프 내지는 워크숍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근데 난 이제 학문에 별로 뜻이 없다라든가, 과거는 난 포기한 지 오래다라든가, 아니면 현직에서 은퇴하신 이런 선비들은 또 여름에, 굳이 여름에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이나 계곡 가서 좀 쉬고 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비들의 유람 문화랄까요, 여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박사님? 예, 과거를 포기했건 안 했건 간에 예. 사대부들은 사대부니까 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통용됐던 말 중에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여행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리길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명산대천을 유람한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명산대천을 유람한다라는 것은 명산을 유람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거든요. 명산 그러면은 유명한 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에 오르면서 단순히 요즘은 그냥 경치 구경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심신을 연마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부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것을 또 기록으로 많이 남겼죠. 그런 것을 이제 유산기라고 하는데, 예. 강원도 같은 경우도 금강산이 제일 많지만 설악산도 한 50여 편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오대산, 두타산, 태백산, 춘천에 있는 청평산, 그런 곳에도 유산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산을 유람하지 못한 선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그 유산기를 보면서 이렇게 상상으로? 간접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간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피서를 한 거죠. 그래서 누워서 유람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와유라고 합니다. 예. 누울 와자, 놀 유자. 그래서 유산기를 또 와유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김현수 아나운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상상으로 이 더위를, 또는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도 상상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곤 하죠. 시간여행 강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죠.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황제는 한여름에 무더위가 찾아오면 그 한 지역의 시원한 곳에 있는 별궁으로 옮겨서 정사를 돌보기도 했다 하고요. 또 얼음으로 의자 뒤에 이렇게 얼음벽을 쌓아서 요즘에 에어컨처럼 그 바람을 이렇게 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도 예로부터 얼음이 아주 흔하게 만들어지고 풍부해서 누구나 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는 없었으니까 에어컨은 아니겠지만 에어컨과 비슷한 장치가 있었다면 그게 여름에 굳이 산이나 계곡으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즉 우리의 선비들의 또 조상들의 유람 문화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해보는 가정입니다. 권혁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유람을 간 이유는 물론 이제 피서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심신연마라든가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다녔기 때문에 네. 아직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혁 선생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할 말씀을 다 어떡해요. 사대부가의 그 선비들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이라던가 그 습성이 네. 이렇게 이런 에어컨 바람이 있고 얼음이 있다 그래서 바뀌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너무 더워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물론 수양도 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그 피서를 특별히 안 한다면 글과 그림을 더 많이 그려서 오늘날 더 아주 훌륭한 우리 그 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게 업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좋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이나 계곡 좀 덜 가면서 오히려 시원한 곳에 사랑방에서 작품을 좀 더 많이 남기셨을 거다.
당시에 피서를 위한 온갖 장치가 아까 얼음이 됐던 무슨 뭐 얼음으로 만든 뭐 벽이 됐던 피서 장치가 마련돼서 더위를 크게 못 느끼고 네. 살았다면 그 한여름에 더위 속에서도 이 천식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그게 양귀비예요, 양귀비. 예. 온갖 호사를 다 누렸잖아요. 예. 그 천식증에 그 헐떡거렸던 그 양귀비의 경우처럼 이 온갖 장치가 다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은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설산의 눈 속에서 자라는 누에고치로다가 만든 잠옷을 입고 잤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게 이제 빙잠옷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다가 한여름에 그냥 더위라는 건 완전히 그냥 봉쇄를 시켜놓고 했으니 천식증에 시달릴 만도 했겠죠. 오늘날의 냉방병의 한 그렇죠.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여름을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해서 천식증에 헐떡거리고 맨날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그 냉방이 잘 됐는데 우리 김현수 아나운서께서 바라는 대로 말이야. 지금 더우니까 냉방 안 했으면 좋겠죠. 결국은 그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과유불급. 항상 그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에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예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겨울은 좀 추워야 맛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름엔 또 덥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짜증을 내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여름엔 더우니까 여름이고 좀 더워야 맛이야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무조건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에어컨 온도를 조금 더 높여놓고 손에 이런 운치 있는 부채 하나를 딱 쥐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일으켜지는 이 부채 바람은 몸만 시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마음의 온도까지도 낮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